오늘은 멀리 떨어진 것 같았지만 사실 우리 곁에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정체성과 문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 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빠짐없이 해당되는 공평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인류라는 카테고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권은 보편성을 띠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사는 그 누구이든 사람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보장받아 마땅합니다. 그 당연하고 마땅한 평등 보장의 문제는 1948년 12월 권리의 주체인 전 세계 사람, 모든 유엔 회원국이 함께 모여 세계 인권 선언이란 이름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인류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하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전원에 나오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것을 명시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나이, 피부색, 얼굴 생김새, 몸짓, 일반적인 얼굴 표정, 말투, 혹은 억양, 옷, 식습관, 이름, 거주 지역. 여러분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차이로 타인을 판단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일 것 같아. 와 같이 말이죠. 인종과 외모, 국가와 지역.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경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다른 곳의 집단을 끊임없이 나와 분리하고 그들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 내에서는 학생, 교수, 대학원생, 교직원, 교내 노동자로 나누고 대학 밖으로 나가면 소위 명문대와 그렇지 않은 대학으로 나눕니다. 학생, 그리고 또 다른 학생, 교수와 학생, 학생 조직과 대학, 대학과 대학, 우리나라의 대학과 다른 나라의 대학. 나는 너를, 우리는 너희를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서로를 다르게 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와 특성이 결국 자격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별이 인권 문제인 이유입니다. 나와는 다른, 혹은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혐오 발언과 표현, 언어 폭력, 폭행, 부당한 차별 대우로 이어지고 이는 나와 평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인권 침해가 됩니다. 우리는 방금 나와 타인을 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혐오와 편견, 차별, 박해, 심할 경우 절멸을 낳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제노사이드는 10단계를 거치며 진행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분류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가르는 거죠.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벌어진 인종학살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인종을 가르고 그들을 우리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편견과 차별을 낳았고 결국 학살이라는 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눌 때 우리는 누구이며 그들은 누구일까요? 각각의 관점에서 나는 우리에 속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속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은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인지 편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지 편향의 일종인 확증 편향은 기존의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을 의미하는데요. 확증 편향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필터 버블입니다. 필터 버블이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대형 인터넷 정보기술 업체가 개인이 좋아하는 것, 자주 보는 것 위주로 필터링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보는 사용자가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입니다. 결국 자신이 보고 싶은 뉴스, 좋아하는 것,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것만 보게 되어
인식이 왜곡되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현상은 온라인 플랫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고든 올포트는 편견을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나만의 필터, 확증 편향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을 특정하는 라벨을 붙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 라우라 비스베크는 저서 내 안의 차별주의자를 통해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발달 심리학자 리베카 비글러가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합니다. 교사와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첫 번째 집단에게는 교실을 성별 고정관념에 맞게 꾸미게 하는데요. 여자아이들의 알림판은 분홍색으로, 남자아이들의 알림판은 파란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적은 카드도 성별에 따라 분홍과 파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학생들이 참 잘했어요. 남학생들이 역시 집중을 잘하는군 하는 식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의 교사들에게는 학생의 성별을 완전히 무시하게 했는데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학급을 전체로 취급하게 했으며 여학생과 남학생과 같은 호칭 대신 그들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캐런이 오늘 선생님을 잘 도와주었어요. 톰, 숙제를 정말 잘했네. 와 같이 말이죠. 4주 동안 이렇게 학급이 운영되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성별을 구분한 학급의 학생들의 성별 고정관념이 그렇지 않은 학급보다 훨씬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을 입에 올리지 않고 학급을 남녀로 구분하기만 했는데도 건축가, 의사, 대통령 같은 특정 직업은 남자들만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여학생들이 많았고 반대로 간호사, 가정주부, 베이비시터는 여자들만 하는 직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집단 내 개인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남학생은 이렇게, 여학생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식의 일반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성별 구분이 없었던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범주를 만들어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애초에 그 범주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됩니다. 적이 있는 사람 보이나요? 네, 그런데 난 저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를 모르잖아요. 그게 내가 그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는 자신의 책 자기 땅의 이방인들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혐오와 경멸을 만들기가 아주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서로에 대한 이해는 혐오와 경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가벼운 접촉이 아닌 참된 친분이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든 올포트가 진행한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주둔했던 미군 점령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친분이 오래되고 교류가 많을수록 편견이 감소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군들이 독일인들과 사적으로 접촉한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는 또 친목 여행 기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콜럼버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27명의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시카고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 주 동안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요. 여행 전후로 개개인이 느낀 친밀도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데 여행 이후 27명 가운데 20명의 점수가 올랐다고 합니다. 올포트는 조사 결과가 함께 살고 여행하는 경험이 사회적 거리를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좁히는 결과로 이어주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접촉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적대자들 사이의 접촉과 접근이 편견을 줄여준다는 이론입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갖고 그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왜 나와 다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우열이 아니라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붙였던 사실과 전혀 다른 라벨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생각과 태도, 입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가짜뉴스와 필터버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시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더욱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메시지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객관적으로 해석, 이해, 비판하며 그를 통해 나의 의견을 정립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타인과 집단에 대한 루머,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경험 있으신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혐오와 차별의 주체가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서 있을 힘이 필요합니다. 유엔 총회는 2004년 12월 10일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는 4단계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그들이 중심이 된 인권활동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의 많은 정책과 활동들이 청년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인권이라는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모두의 노력으로 실현된 인권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은 친구에게 인권 문제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혐오에 대응하는 대항 표현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 문제를 생각해보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작은 캠페인에 참여해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의 작은 참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개인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가득합니다. 차별과 혐오, 그리고 불평등이 누군가의 생각, 작은 말과 행동으로 시작된 것처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도 우리 중 한 명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권 보장이라는 정의로 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통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